첫 번째 시간 신현중학교 3학년 역사 시간입니다. 먼저 선생님 소개를 할게요. 안녕하세요. 신진이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더하면 1학기에는 아빠는 사회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과 2학기 역사를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여자고요. 40대이고요. 결혼했고요. 여러분이 어라? 역사 할 만하네? 라고 생각하기를 바라는 대한민국 교육공무원입니다. 선생님 소개는 끝낼게요. 그러면 먼저 수업 앞서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런 온라인 수업이 약 2주 지속될 거예요. 2주 정도 온라인 수업한 다음에 8월 마지막 주부터는 여러분이 학교에 나오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3번 수업하는 역사 수업이니까 6번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온라인 수업 들을 때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 역사책 있으셔야 되고요. 학교에 혹시 역사책이 있으신 분은 가져오셔야 됩니다. 공책, 필기도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학기에 썼던 파일 묶음보다는요. 선생님은 공책 하나 얄판한 거, 얇은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미술학원이나 이런 데서 준 연습장도 괜찮고요. 뭔가 쓸만한 공책 하나 대충 준비해 두시고요. 그리고 뭐 색색까지 예쁜 볼펜 아니래도 볼펜 아니면 뭐 연필이라도 좋으니까 필기도구 하나 준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한 수업 안내 드릴게요. 2주 동안 수업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입장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줌으로 아마 출석 체크를 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 "네." 하고 크게 대답을 해 주세요. 줌으로 막 여러 명의 얼굴이 동시에 떠 있는데 얼굴 확인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소리가 작으면 그 확인도 잘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라고 크게 우렁차게 대답해 주시면 얼굴 확인하고 줌으로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다 부를 때까지 약간 대기해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채팅창에다가 이제 추석 다 부르고 나면 유튜브 URL 주소를 하나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 유튜브 주소로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영상을 틀어 놓고 열심히 들으시면 되는데요. 영상 끝에 필기하라고 선생님이 뭔가 마지막 영상을 띄울 거예요. 그럼 그거를 화면 정지해 놓고 그대로 공책에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학교 오시면은요. 선생님이 프린트를 주고 빈칸 채우기만 할 건데 그거 하기 전 2주 정도 6번의 수업 동안에는요. 여러분이 영상 끝에 선생님이 필기하라고 하면은 한 10줄 안 되거든요. 그거 그대로 공책에다가 필기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노트에 적은 내용은 수행 평가의 태도 점수로 반영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글씨 못 쓰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막 성격 급해서 막 날아가시는 분. 그런 분들도 꼭 날아가는 글씨로라도 적어 놓으셔야 선생님이 보고 선생님은 이제 이 필기 내용을 적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 개발세발 써도 글씨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최대한 정자로 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필기가 끝나면 다시 줌으로 이동하세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할 텐데요. 시간이 나면은 책에 밑줄 등을 치면서 정리하고요. 시간이 안 나면 "다음 시간에 칠게요." 혹은 뭐 "학교에서 칠게요." 라고 하면서 수업을 끝낼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영상 끝에 필기하라고 하는 내용들 그거는 선생님이 학교 오면은 다시 물어볼 거예요. "잘 외웠나? 못 외웠나?" 고 부분만 딱 외워 두시면 여러분이 그 수업을 잘 소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거는 꼭 적어서 외워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배울 내용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 근현대사 배우죠. 일제강점기 1910년과 그다음에 3.1 운동까지 여러분이 배웠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광복 후 미군정기 그리고 이승만 정권이 들어선 때와 6.25 전쟁 그리고 4.19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4.19 혁명으로 형성된 만들어진 장면 내각과 박정희 정부, 그리고 전두환 정부, 6월 항쟁, 그 이후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정권에 대해서 쭉 한번 보면서 한국 근현대사를 이렇게 흘러왔구나라고 큰 흐름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은요. 세계사를 약간 배울 겁니다. 세계의 근현대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혁명과 그다음에 뭐 전쟁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한국 근현대사를 먼저 배우고 세계사가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흐름을 맞춰 가는 거니까요. 잘 들어 두셔야 그 약간 교양, 인문학, 상식이라고 하죠. 되게 기본이 되는 거라서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흘러왔구나.'라고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역사는 흐름이에요. 한국사에서 우리가 배우는 일제강점기 이거가 우리 역사에서 어떤 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 역사가 흘러오다가 일제강점기가 되고 일제강점기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맥을 잘 잡으시면 되고요. 세계사 흐름 속에서의 일제강점기, 세계에서 어떤 일제강점기가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흐름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요번 2학기의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진도가 아닙니다. 가벼운 오리엔테이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흐름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 세계사 때 배울 내용인데요. 그걸 미리 끌어와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 역사가 흘러갔던 거예요.'라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맥을 잡는다.' 생각하고 잘 들어 두시고요. 이렇게 뭐 절대 심심할 리는 없으시겠지만 이렇게 막 '유튜브도 지겹고 오락도 좀 지겹다. 자고 싶은데 잠이 잘 안 온다.'라고 할 때 이 유튜브 영상을 한 번씩 이렇게 그냥 틀어 놓고서 흘려 들어 두셔도 좋을 것 같다는, 역사적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소박하게 한번 해 봅니다. 그러면 한국사 먼저 1 학기 어떤 내용들 배웠는지 살펴볼게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이 1863 년에 권력을 잡습니다. 아들 고종이 왕이 되면서 대신 정치를 10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1 학기 마지막 진도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무엇이었냐면 1919년 3.1 운동입니다. 1919 년에 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1 학기 때 배운 역사를 연도로 한번 따지면요. 1863 년부터 1919 년까지 얼른 빼 보세요. 몇 년일까요? 약 56년 정도의 역사를 56년 정도의 역사, 53년 정도의 56년 정도의 역사를 여러분이 쭉 배운 거예요. 56년이면 그렇게 길지 않는 세월인데 여러분 1 학기 때 배운 역사 내용 어떠셨나요? 이렇게 뭔가 되게 내용도 많고 막 정신없고 사건도 많았잖아요. 한번 쭉 흐름을 제목 위주로 한번 살펴볼게요. 10년 단위로 한번 끊어 볼 예정인데요. 1863 년부터 1872 년까지 흥선대원군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개혁 정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했죠. 프랑스가 들어오고 미국이 들어오고 독일의 오페르트가 뭐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거 모두 다 겪으면서 '우리는 서양과 외교를 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서 척합의까지 세웠던 게 흥선대원군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 1873 년부터 1882 년까지는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1876년 일본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죠. 이 조약은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조선 책략이라는 책까지 들어옵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로 뭐 그래 바깥의 세상이 어떤데?'라고 배우기 위해서 수신사, 영선사, 신사유람단 뭐 되게 많이 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온 책 중에 하나였죠. '조선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세계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라고 하는 책까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여론은 '개화를 하자.' '아니다. 우리나라의 것을 지켜야 된다. 위정척사하자.'라는 바로 크게 나뉘었던 결정적인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1873년에서 1882년까지의 10년이었죠. 그리고 1882년에는 이모군란까지 겪게 됩니다. 개혁 정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이게 돈 문제도 있었죠. 네, 구식군인들이 신식군인들에 대한 차별 대우 때문에 난을 일으키면서 개화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약간 걱정스러운 첫 번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83년에서 1892년 10년 동안에는요. 이 사진 혹시 기억하시나요? 김옥균인데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김옥균인데요. 김옥균의 갑신정변, 급진적인 개화 세력이 우리가 개화가 늦었어. 빨리 서양처럼 일본처럼 개화해야 돼. 라고 하고 갑신정변을 일으켰는데 실패로 끝났죠. 그 이후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곡식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서 방공령을 내렸으나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줬어야 됐고요.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는 거문도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개화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힘센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이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강력하게 경쟁했던 시기가 바로 1883년에서 1892년까지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893년에서 1902년까지는요. 사건이 진짜 많이 일어났죠. 일단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전봉준이 조병갑의 비리에 맞서서 동학농민들을 규합해서 난을 일으켰죠.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개혁을 막 이루어서 뭐 전라도를 다 점령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국가의 개혁을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큰 사건이 일어났죠. 이때 동학농민운동을 동학농민혁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가 군대를 보냈고요.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자 일본도 군대를 보내면서 일본이 경복궁을 불법 점령하고 갑오개혁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일전쟁까지 일어나게 되죠. 1894년에 이 사건이 막 본격적으로 막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정신없이 전개됐는데 청일전쟁의 승리자는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청나라한테 야, 우리가 이겼으니까 여러 가지 배상도 내놓고 니네 땅도 내놔 라고 하면서 랴오뚱 반도까지 갖게 되죠.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자 러시아 등 나라들이 서구 다른 나라들이 삼국 간섭,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삼국 간섭을 하면서 청나라한테 랴오뚱반도 돌려줘, 일본 그만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배우셔서 다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뭐 정의로워서 프랑스가 정의로워서 독일이 정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일본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는 게 싫어서 그랬던 거죠. 러시아의 이런 압박에 깨갱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은 우리나라 고종과 명성황후가 친러 정책을 피자 정말 비상식적인 일을 벌이는데요. 그게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을미년 1895년에 명성황후를 일본이 시해한 사건이죠.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자기네가 안 했다고 하면서 개혁을 강요하게 되는데 그 개혁이 갑오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는 을미개혁입니다. 이런 개혁을 막 강요하고 있을 때 가장 불안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고종이죠.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게 아관파천입니다. 아관파천 1년 이후에 고종은 다시 돌아와서 약간 균형 관계를 이루고 있는 주변 힘센 국가들 사이에서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죠.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근대화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개화파 지식인들이 만든 협회가 독립협회였고요. 독립협회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계몽적인 사상들을 알려주면서 아관파천 대한제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그런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만들었던 신문이 바로 독립신문이죠. 이게 1893년에서 1902년 요 사이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이후의 10년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10년이 아니라 1903년에서 1910년까지만 한번 살펴볼 텐데요. 러일 전쟁이 1904년에 일어납니다. 그 일본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먼저 전쟁을 일으킨 전쟁이죠. 러일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끝나게 되자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을사조약, 을사늑약을 강요하게 됩니다. 통감부가 설치되고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지배력이 훨씬 더 커지게 됐죠. 이 사실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 고종은 헤이그,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게 되고요. 이 파견은 별로 실효성이 없었죠.
그래서 일본은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한일 신협약을 강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있는 정부에 있는 차관들을 다 장악하고 군대도 해산시키고 이러는 등 더 영향력을 크게 강화하다가 결국 1910년에 경술련에 우리나라의 모든 국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910년부터 본격적인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이 시기를 무단 통치기라고 하게 되죠. 1910년부터 1919년까지 무단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 백성들, 우리 민중들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이 당시 1차 세계대전 등의 영향 등으로 우리의 독립 의지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 3.1운동을 1919년 하게 되고요. 이런 3.1운동 등 그 당시에 그 독립의 열망을 모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수립되게 되는 게 바로 이 시기의 일입니다. 여기까지 약 56년의 역사를 여러분이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흘러갔구나. 아, 너무 사건들이 많아서 힘들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세계사랑 연결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한번 느낌, 감 한번 잡아볼게요. 세계사에서 보면 19세기 1800년대는 제국주의 시기였습니다. 제국주의가 뭐냐? 일단 단어부터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국과 제국주의는 같은 것일까요? 제국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제국이라는 건 뭐냐면요. 다른 민족을 통제하는 정치 형태입니다. 만약에 뭐 우리가 중국을 점령했다. 그래서 중국을 한국으로 삼았다. 그러면 우리가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점령해서 그 나라를 지배하는 것, 그것을 바로 제국이라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뭐 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 몽골 제국 같은 제국들이 뭐 제국인 거죠. 그런데 제국주의가 붙으면요. 주의가 붙으면은 19세기에 있었던 그런 특정한 상황을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가, 힘센 국가가 다른 국가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나라를 식민지로 삼거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식민지로 삼거나 식민지로 삼지 않더라도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 1800년대의 이런 일들을, 이런 경향을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요. 제국은 뭐 다른 나라 지배하면 무조건 다 제국인 거고요. 제국주의는 19세기에, 여기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국가가 다른 나라를 뭐 식민지로 삼아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을 제국주의라고 해요. 그러면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제국주의가 되려면, 제국주의의 제국이 되려면은요, 아까도 그 설명에 나왔듯이 자본주의 국가가 돼야 됩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이 중심인 국가, 돈과 뭐 이득 이런 거가 뭐 당연히 개인의 이득이지, 사유재산은 당연한 거야. 뭐 기업이 뭐 돈 벌려고 일하는 건 당연하지라고 인정하는 주의를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자본주의가 형성되게 된 배경을 한번 따져보면은요. 산업혁명이 그 전제에 깔리게 됩니다. 18세기에 영국, 17세기 말 18세기에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산업혁명은 뭐 이거예요.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사람의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계로 물건을 만들게 되면서 물건을 많이 만들게 돼요. 많이 만들어 놨는데 물건이 어떻게 돼야 돈을 많이 버는 걸까요? 많이 팔려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전에는 조금만 만들어서 조금만 뭐 먹고 살 정도만 팔면 됐는데 이제는 물건을 기계가 생산하니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가 부족하겠죠. 원료도 부족을 합니다. 만약에 뭐 여러분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을 예를 들어볼게요. 뭐 초콜릿 공장이 있어요. 초콜릿을 얼마든지 많이 생산할 수 있어. 그런데 뭐가 없으면 생산을 못할까요? 이게 바로 원료, 카카오죠. 그러면 그 원료를 값싸게 싸고 저렴하게 들여와야 돈 버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겠죠. 원료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 원료를 파는 곳이 만약에 식민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곳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원료뿐만 아니라 뭐가 저렴하면 돈을 많이 벌까요? 여러분 1학기에 배웠어요. 노동력이 저렴하면은, 노동 단가가 저렴하면, 노동력 싸거나 아니면 뭐 노예를 부린다거나 해서 저렴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월급을 조금 주거나 아예 안 주면 되니까 그 이익이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물건을 이렇게 저렴한 원료와 저렴한 노동력으로 인해서 싸게 만들어 놨어.
그런데 창고에만 쌓이지 팔 곳이 없다고 생각하면 돈을 많이 못 벌겠죠. 중요한 곳은 또 시장이에요. 원료 노동력 시장. 이게 잘 갖춰져야 돼 돈을 많이 버는데 이렇게 이걸 중요시 여기는 자본주의 국가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서 원료를 뺏어오고요. 저렴한 노동력을 뺏어오고요. 그 지역을 시장으로 삼아서 자기네 나라가 이득을 취하는 것, 식민지로 삼아서 이렇게 하는 것. 세기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힘을 발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 잘 사는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도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환경오염도 심해지고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평등하지도 않고 뭔가 나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반대하는 사회주의가 등장하기도 했던 게 이 19세기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번 다음 볼게요.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인데요. 이 지역들을 유럽 국가들이 제국주의 국가가 돼서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뭐 영국령, 프랑스령, 독일령, 이탈리아령, 포르투갈령, 여기 아시아는 영국령, 프랑스령, 네덜란드령, 에스파냐령 이렇게 진짜 많은 나라들이 이 지역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자기네가 돈을 가지려고 이득을 벌려고 했던 게 바로 19세기의 제국주의죠. 1800년대 전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제국주의는 단순하게 야 우리나라가 니네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서 돈을 벌 거야 라고 하지 않고요. 다른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데 침략할 때 뭐 대놓고 침략하는 게 아니라 그럴듯한 포장지 가면을 쓰고 침략을 하게 됩니다. 가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국주의의 가면입니다. 인종주의라고 선생님이 말했는데요. 그 백인들이 주로 먼저 제국주의 국가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백인은 우월해. 우리가 우월한 거고 황인종, 흑인종, 너네들은 인종적으로 후진에 문명화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를 문명을 알려주는 거야 라고 가면을 쓰고 등장을 해서요. 공장을 짓고 노동자로 만들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원료도 착취하면서 우리가 너네를 도와주는 거야 라고 가면을 쓰죠. 혹은 사회 진화론. 우리가 힘이 세고 뭐 이렇게 우리가 강하니까 우리가 너네를 착취하는 건 당연해. 뭐 동물 세계도 봐봐. 사자가 사슴 잡아먹는 건 당연하잖아. 우리가 더 강하기 때문에 너네를 지배하는 건 당연해. 아, 싫으면 너네도 강해지면 될 거 아니야. 라는 이론을 가지고 약간 되게 사회학적인 이론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그 식민지의 지식인들을 혹하게 만드는 것도 제국주의의 가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근대화. 우리가 너 공장도 없고 기계도 없고 기차도 없고 전기도 없던 너네들에게 이런 걸 알려주는 거야. 라고 근대화 시켜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크리스토교까지 거들먹거려요. 하나님이 백인을 사랑하셔서 유럽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선택받아서 라고 하면서 너네도 하나님 믿어. 너네 믿고 있는 뭐 그런 이상한 야만적인 종교 그거는 우상이고 나쁜 거야.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면서 이런 가면들을 뒤집어 쓴 상태로 그 자기네들이 식민지로 삼는 곳을 굉장히 하대하면서 무시하면서 점령하고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연결시켜 볼게요. 아까도 봤던 아프리카 식민지 지도입니다. 베를린 회의라고 했는데요. 1884년에 베를린에서 여기 나와 있던 나라들이 모여서요. 여기 있던 나라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아프리카 이렇게 나눠 먹자라고 했던 회의예요.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막 치달아서 자기네들끼리 막 베를린, 독일에 모여서 아프리카 사람들 하나도 없는데 지네들끼리 나라 나눠 먹자라고 회의를 했던 거잖아요. 1884년 우리나라는요. 앞에서도 잠깐 보셨죠? 김옥균입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늦은 거는 아니었어요. 우리도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우리도 뭔가 근대화해야 돼.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움직였는데 사실 앞에 선생님이 말해줬던 제국주의 가면 같은 느낌 있잖아요. 정확하게 간파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뭔가 우리도 개혁해야 돼. 우리도 뭔가 빨리 근대화해야 돼. 라고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내세우는 그 이면의 모습들까지 다 알고 있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하나 더 설명드리면 이 당시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1868년에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 그래서 일본도 사실은 여러분이 뭐 우리나라를 식민지 배했을 때 막 제국주의 국가가 돼서 되게 잘 살아서 우리를 식민지 삼았나 보다 하겠지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흥선대원군의 개혁이 1863년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 이후 5년 이후부터 일본의 메이지 유신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뭐 이렇게 가고 있는 우리보다 그렇게 앞서가지 않았던 그런 지점이었던 거죠. 이런 시기에 여러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잘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상상해 볼게요. 성리학적 우주관을 가진 조선인이 있어요. 가면을 쓴 제국주의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득이 있나, 뭐 이 나라는 뭐 뜯어갈 거 없나라고 점점 다가오고 있죠. 우리도 뭔가 낌새는 챘어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오페르트 도구 사건 같은 걸 겪으면서 뭔가 이상한데 우리도 뭔가 해야 돼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강화도 조약은 맺었어. 근대적 조약까지 맺었죠. 사람을 보내서 책도 가져왔어요. 조선 책략이란 책도 갖고 오고 사람도 보내서 뭐 세계 여행도 하고 그래서 갑신정변도 하고요. 개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 돼. 우리 걸 지켜야 돼. 이런 행동도 하고요. 농민들이 개혁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강요로 시작되긴 했지만 우리나라 근대화 갑오개혁도 하기도 했고요. 개혁적 지식인들이 모인 독립협회도 활동을 했죠. 그리고 왕실에서는 대한제국을 만들어서 근대화하려고 개혁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러다 결국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받아서 강제 점령을 당한 시기가 1910년부터 1945년인 거고 이 35년의 식민 지배를 겪게 되는 거죠. 정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19세기는요. 제국주의 국가 사이에서 근대화를 위해 각계각층에서 노력을 했으나 20세기 시작을 일제강점기로 35년을 버티고 버티었던 게 우리나라 근대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거. 전 세계적인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서 노력은 했으나 이렇게 흐름 속에서 허우적허우적대면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을 마치면 역사는 흐름이고요. 한국사에서 일제강점기에 한번 어떤 위치인지 맥을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세계사 속에서도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예요. 이런 의문이 드는데 이걸 의문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제강점기가 우리나라 역사에 도움이 됐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일본이 기차도 놔주고 우리나라가 계속 있었으면 그냥 더 안 좋았을 건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근대화됐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잘 살게 됐다라고 뭐 경제적 지표를 들이대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보면 선생님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납치당한 사람이 납치범,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를 이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동정하고 뭐 사랑을 느끼는 그런 증후군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겪는 사람들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죠. 세계적으로 제국주의 국가라는 거는요. 자기네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거나 뭐 그런 거 돈 되는 걸 다 뺏어가려고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집에 뭐 돈 되는 거 훔쳐가려고 온 도둑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좋은 것들을 많이 뺏어가려고 자기네 집이랑 우리 집이랑 다리 놓고 자기네 집이랑 우리 집에다가 뭐 레일 같은 걸 설치해서 우리 집에 있는 걸 다 뺏어가. 식구도 뺏어가. 다 뺏어가. 그런데 레일을 놔주고 다리를 놔줬다고 고맙다라고 근대화시켜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건 스톡홀름 증후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약간 뭔가 되게 논리적이고 막 수치를 대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여러분 이게 흐름, 세계사적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맞나? 라는 의문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2학기 수업을 시작하면서 한 오리엔테이션으로 한 거라서 자세히
이는 말고 그냥 이렇게 대략적인 감만 잡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끝이에요. 다음부터 다음 차시부터 좀 더 수업을 본격적으로 20년대 일제강점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줌에서 봐요.